안녕하세요. 자, 우리 제 4과목에 이제 법규 관련되는 내용 좀 배우실 겁니다. 법규의 커다란 그 구성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우리 자시법이라고 그러죠. 그냥 줄여서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일단은 양으로는 좀 제일 많고 좀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는 뭐 금융위원회 규정이랄지 아니면 금융투자협회 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거래소에 관련된 규정,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선 다른 과목들 제 1, 2, 3과목 등에서 학습하신 부분들 중에서 특정 내용들이 법규와 관련돼서 좀 추려진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과목에 대한 학습을 충실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접근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나왔던 유형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문제와 연관되는 핵심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업의 진입 규제라는 제목인데요. 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등록을 받지 않았던 그러한 무인가 또는 미등록으로서의 금융투자업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려면 누구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금융위원회에 인가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요. 등록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물론 인가의 조건이 훨씬 더 그 진입 장벽 자체가 규제가 조금 더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고 무인가, 미등록 영업행위는 금지되더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금융투자업 자체가 총 6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종.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크게 한번 신경 쓰되 인가와 등록으로 구분하고 있는 자, 4종류의 인가업이 있고요. 그리고 등록으로 분류되고 있는 2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가 4종 중에서 우리 투자 매매업이 하나가 있죠. 자, 그 다음 투자자는 안 쓸게요. 우리 중개업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개업. 자, 3번째 집합투자업이 존재하고 있고요. 4번째 신탁업이 있죠. 이렇게 4종류가 인가에 들어가는 4종이고요. 우리 2종에 들어가는 등록이라고 했을 때는 투자 자문업 그리고 투자 일임업 이렇게 2종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 일단은 크게 분류하시죠. 매매, 중개, 집합, 신탁. 우리 집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뭡니까? 자금 끌어 모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금 조성해가지고 우리 펀드라고 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거 일상적으로 그게 뭐 집합 투자업의 가장 일상적인 사례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2종으로는 자문과 일임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밑에 보도록 하죠. 자, 기능별로 진입 요건, 진입 장벽이에요. 필요한 요건의 수준을 차등화하고 있다. 투자의 종류가 어떠한가? 투자 상품의 범위는 얼만큼인가? 투자의 그 대상자들, 투자 대상자들, 투자자의 유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동일한 기능이라고 하면 동일한 인가 요건을 적용하고요. 그렇죠? 금융기능의 특징을 반영해서 진입 요건의 수준을 상호간에 차등화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기관별로 분류를 했었던 그 기준에서 이제는 기능별 분류 체계로 바뀌어가고 있다. 동일한 기능에 동일한 규제, 다른 기능에 다른 규제라는 정신이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문제예요. 자, 다음 중 자본시장법의 진입 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고르자라고 했어요. 투자 자문업과 일임업의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인가입니까? 등록입니까? 그래, 등록이죠. 그렇죠. 자문과 일임업의 경우에 금융위에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데 한 후에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렇죠. 네, 대주주의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자문과 일임업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변경 승인 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대주주가
자문업과 일임업에 있어서도 변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변경된 사실 자체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사후에 보고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지 승인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승인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자문과 일임업보다 진입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인가 요건에 해당되는 우리 그런 금융투자업의 4종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주주 변경의 승인에 대한 요건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사후 보고 2주 이내의 보고로 충분하다. 2번 인가 업무의 전제로서 인정되는 금융투자업의 종류는 4개가 있다고 했죠. 매매, 중개, 집합 그리고 신탁업이 존재한다. 만나볼까요? 매매, 중개, 집합, 신탁. 하지만 자문과 일임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 둘은 어디에 들어가더라? 그렇죠. 등록 요건이다. 네, 됐습니다. 6종 중에서 4종의 인가, 2종의 등록이라고 했으니까. 3번 자시법입니다. 업자에 대해서 투자자가 노출되는 위험의 크기. 일반적으로 말이죠. 투자자를 크게 2종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 투자자가 있고요. 일반 투자자가 있어요. 전문 투자자의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에 비해서 투자의 여력이 크고 그리고 어때요? 투자 경험, 투자에 관련된 지식, 위험 회피 능력 등이 훨씬 더 뛰어나더라. 이에 비해서 일반 투자자는 위험 회피 능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보다 강한 법상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투자자가 노출되고 있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진입규제 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보호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 규제하고 있다는 얘기. 그것이 맞는 얘기죠. 그렇죠? 4번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의 공통요건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것을 이유로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주주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그 해당 주식회사에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주주를 포함해서 적어도 주식 총액, 그렇죠?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정도의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주주들을 우리는 대주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대주주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투자, 기타 관련되는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금융업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변경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주제 자본시장법의 커다란 틀로서 개요에 대한 부분 내용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앞으로 돌아가서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 상품에 어떤 주의를 도입했다라고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기존의 어떤 방식 자체가 보호를 하기에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래를 먼저 볼까요? 종전에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어요. 열거는 예시랑 다르죠. 그렇죠? 자, 금융투자업에 A와 B와 C와 D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열거주의라면 A, B, C, D에만 해당이 되지 A-B-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E, F, G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열거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예시랑은 다르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거주의가 충분하게 자시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시법에서 우리가 커다랗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투자자의 보호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 하나, 두 번째, 건전하고 활발한 투자 시장의 활성화, 새로운 상품의 어떤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열거된 거에서 그치게 되면 열거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틀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열거주의에서 그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상품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거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포괄주의를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투자성이 있는이라 그랬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투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맞습니다. 원본을 까먹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투자성이에요. 제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만 원 투자했는데 빵원이 됐다라고 하면 원본을 까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단 1원이라도 원본을 까먹었어. 99만 9,999원이 됐다. 그것도 투자성이 있는 겁니다. 왜요? 원본을 까먹었으니까요. 그렇죠? 물론 훨씬 더 큰 개념도 있어요. 원본을 초과하는 위험이 발생되는 파생상품 같은 것들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가장 리스크가 큰 것이 파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자성이 있는 모든 금융투자 상품을 법률의 규제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진입시켜 주기 위해서 포괄주의를 썼던 것이고, 금융투자업의 투자업자가 취급 가능한 상품, 그리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규제의 대상 자체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포괄주의로 전환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시죠? 상품도 충분히, 보호도 충분히. 그죠? 밑에 기능별 규율 체제로의 전환. 과거에 어떠한 기관이 그것을 담당하는가, 기관별 규율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 그러한 성질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별 규율 체제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의 보호가 미흡했던 부분을 일관되게 또는 유사한 맥락으로 묶어서 같은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동일한 보호 기능, 그렇죠? 예, 또는 집단적인 보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 자, 내려가 보시죠. 투자업자의 업무 범위를 넓혀주고 있다라고 했어. 투자업자에게 보다 더 활발한 투자 업무를 부여해 준다는 것은 원활한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가 원한다라고 한다면 4종과 2종 각각 인가와 등록 요건에 충족되는 금융투자업 6개 상호 간에 겸령 투자업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지 아시죠? 매매업을 추진하면서 신탁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겸용이 허용되고 있어. 그래서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서 투자자가 새롭게 생기는 피해가 그렇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어떤 속칭 말하는 안전 요건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러한 안전 요건이 바로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체계의 마련,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더라. 되시죠? 네. 자, 네. 투자자 보호제도의 강화라고 했어요. 전문 투자자보다도 약하죠. 위험 회피 능력이 떨어지죠. 투자 여력이 떨어지죠. 투자 경험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에 대한 투자 권유와 관련해서 고객 알기, 어떻게 알기? 바로 알기. 뭘 바로 알아요? 투자자의 정보를 제대로 취득해야, 제대로 확보해야, 제대로 분석해야 그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을 테니까, 권유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무리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품을 권유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적합성의 원칙, 바로 이겁니다. 적합성의 원칙. 적합한 상품을 뭐 하라고요? 권유하라고요. 그렇죠? 지나치게 안정성을 지향하는 투자자의 성향과 맞지 않게 공격적이고 리스크는 크지만 운 좋으면 수익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상품 절대 권유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적합하지 않으니까. 설명 의무, 충실하게 관련되는 투자에 대해서 권유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태로 고객을 이해시켜야 되는 것. 그래서 설명 의무가 들어갑니다.
적정성의 원칙과 적합성의 원칙은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적정성의 원칙은 리스크가 큰 파생상품, 리스크가 큰 파생상품의 권유와 관련되는 원칙이고, 자, 적합성의 원칙은 그러한 파생상품이 아닌 여타의 상품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기준으로 간단하게 나누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파생상품 좀 투자하고 싶어요 했는데 맞지 않아요. 그렇죠. 맞지 않으면 그 사실을 충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정성의 원칙. 자, 위반 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선진적인 투자자의 보호 장치가 이 자시법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차피 뒤에 가면요, 개별적인 주제로서 다시 세부적으로 한 번씩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보시도록 하시죠. 자, 개념하기 문제 보겠습니다. 자시법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관별이 아닌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금융기능을 투자, 그리고 투자업이죠. 투자업, 투자상품, 그리고 누구? 업자가 아니라 투자자, 이렇게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어떤 투자자? 일반과 전문. 어떤 상품? 아까 말했던 다양한, 그렇죠, 원본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성이 있는 상품을, 그렇죠? 자, 그리고 투자업, 6종의 인가와 등록업에 해당되는 투자업, 이렇게 3개를 요소로 분류하고 있더라. 두 번째, 자시법은 상품의 개념을 뭘 가진 모든 상품, 그렇죠, 원본 까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고, 어차피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고 가세요.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증권, 주식이라고 말하는 것들. 하지만 파생상품이라고 하면 초과 손실의 위험이 있다. 원본을 넘어서는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파생상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 같은 것들은 적어도 원칙적으로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체 때문에 생기는 원본 손실 가능성은 없죠. 이것은 금융기관의 어떠한 예금 사고 같은 그런 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던가요? 있지 않잖아요. 보험 그 자체로서 손실 가능성이 없다. 예금 보험 같은 것들은. 그래서 증권이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 손실 가능성은 파생, 그 이전이면 예금이나 보험이라고 분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죠. 네, 자, 실전 확인 문제. 자시법 중에서 틀린 것 고르는 거예요. 자시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쉽게 말씀드렸잖아요. 양대 산맥이라고 했잖아요. 원활한 시장, 두 번째, 완벽한 투자자의 보호라는 양대 산맥. 표현이 무엇일지라도 그 양대 산맥인 겁니다. 투자자의 보호, 그렇죠. 당연히 투자자 보호법의 기능을 한다. 중요하지요. 2번, 자시법이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입법함으로써 겸령에 따른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간 또는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다. 어떠한 금융투자업자가 A업과 B업을 함께 함으로써 A업의 투자자와 B업의 투자자가 투자자끼리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겸용업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또는 A, B의 금융투자업자가 자신의 특정 겸용업자 그 업 안에서의 일정한 투자자의 이익을 강하게 보호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B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이익을 어떻게 저해하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해상충 방지 체계가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3번. 자시법은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열거해버리면 신상이 안 나와요. 신상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신상 되게 좋죠. 봄이니까 막 신상 나오고. 신상이 나와야 그 상품 자체가 시장이 활성화되고요. 새로운 신상이 나왔을 때 그것도 보호의 또는 규제의 대상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야 막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지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열거가 된다라고 하면 신상을 포함시키지 못해. 그럼 투자자가 위험할 수도 있고 시장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거가 틀린 거예요. 향후 출연할 모든 투자 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려면 열거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된다니까요. 기억하세요. 신상이 나오려면 포괄주의로 규제해야 된다. 4번 자시법은 기초자산의 범위를 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및 그 밖에 자연적이든 경제적이든지 간에 산출이나 계량적 평가가 가능한 것이면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결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신상품이 나왔을 때 신상품이지만 자시법은 규제 대상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십니까? 자, 그러면 뭐 정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뭐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뭐 그런 것들 또는 일반 상품이나 아니면 신용위험 자체가 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떠한 파생상품 같은 것들이 나올 때도요. 그 기초자산이 되는 것들 뭐 통화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달러화라든지 일본의 엔화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의 유로화라든지 그러한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것들 그 통화의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또는 지수라든지 말이죠. 그렇죠. 선생님 금융투자 상품을 자산으로 삼는 것이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하죠. 어떤 것들이요? 주가지수, 증권지수 같은 것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맞지요? 그렇죠. 네. 또는 주식 연계형, 주식 워런트 증권 어때요?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초자산의 범위는 생각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넘어가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됩니다. 금융투자업의 감독, 관계기관이라고 했어요. 자, 먼저 간단한 여기 내용 채워보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금융기관과 시장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금융의 규제 그리고 감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는 누구입니까? 아우 쉽다. 그렇죠? 금융위원회. 줄일게요. 그냥 금융위원회. 두 번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산하의 금감원이죠. 금융감독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증선위가 있네요. 자, 증선위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기업 회계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금융위원회 내부에 설치된 감독기구, 증권선물위원회라고 한다. 그렇죠? 자, 밑에 증권이나 장내 파생상품, 그렇죠? 장내 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다음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설립한 이 조직은 바로 한국거래소가 되죠. 여러분, 한국거래소에서는요. 장내 파생상품까지만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장 외는 들어가지 않는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회원이라고 했어요. 회원이라고 하면 뭐죠? 금융투자업자, 그렇죠? 회원 상호 간의 업무 질서를 서로 간에 지키기 위한 일정한 규칙, 또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 상호 간에 약속하는 거죠. 투자자를 보호하기로 하자. 금융질서 문란하지 않게 페어플레이 하자라고 하는 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이 기구, 바로 금융투자협회라고 합니다. 전 줄일게요. 그냥 투자협회. 자, 밑에 증권을 집중적으로 예탁한다 또는 계좌간 대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서 설립된 중앙예탁결제기관은 바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되겠죠. 자, 뭐 밑에 나와 있는 증권 거래와 관련된 자금 공급을 위한 주식회사로서 우리 한국증권금융이라고 부르죠. 예, 우리 증권금융회사가 있고 기타 뭐 신용평가 회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관련되는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뭐는 증권이나 장내 파생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또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위해서 설립된 뭐예요? 정체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인데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예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그런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됩니까? 예, 밑에. 자, 2번. 금융기관과 시장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금융의 규제 그리고 감독에 대해서 최고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라고 하면 이미 더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금융 관련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금융위가 된다. 맞죠? 네. 그래서 셋째 줄. 금융위원회의 위상, 지위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더니 총리 산하의 행정위원회예요. 합의제 행정기구란 말이 행정위원회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총리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금융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제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되십니까? 네. 자, 우리 실전 확인 문제. 자,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자본시장의 행정기관이 누구인가? 라고 했어요. 증권의 계좌대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증권을 보호, 예수 맡아두고 있는 것이죠. 명의개설을 할 때 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고 증권들의 집중 예탁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된다. 어렵지 않지요? 그죠? 자, 우리 세 번째 주제,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자, 먼저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하면 뭐를 말하나요? 라고 했어요.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나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기타, 그 밖에 계량화가 가능한, 그렇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를 우리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권리인데 어떤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했거나 또는 지급해야만 하는 금전의 총액이 권리로부터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금전 등의 총액을 넘게 될 위험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시죠. 나, 너. 내가 너한테 1,000원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서 받는 것 800원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나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권리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회수할 수 있는 것은 800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지급해야 되는 건 1,000원이나 되는구나. 그러면 이 과정에서 투자성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러한 위험이 있는 그 권리를 우리는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야. 이해되십니까? 지급한 것이 1,000원인데 회수할 수 있는 게 1,200원이잖아요. 투자성이 없어요. 그러면 왜요? 초과할 위험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 이해되십니까? 자, 9번. 어떤 것들이 있는가? 증권이 있죠?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증권 분류하는 건 나중에 문제인 것이고, 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원본을 까먹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파생은 어떻다고요? 파생 같은 경우에는 원본을 까먹을 수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초과해서 까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원본 초과 손실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원금만큼만 까먹는다. 원금을 넘어서 까먹는다. 파생. 그것이 거래소의 장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그리고 장외로 나누어지게 된다. 가장 위험한 것이 장외 파생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리스크가 최강이죠. 되십니까? 자, 증권의 분류로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복해서 보시면서 뭐 좀 거론들이 되긴 할 겁니다. 뭐 채무증권이라든지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뭐 투자계약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이라든지 증권예탁증권 뭐 이러한 증권으로서도 분류, 유형들이 꽤 많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원본 대비 손실 비율. 제가 진작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들어갈 게 뭐라고요? 원본 까먹는다면서요. 증권. 추가 지급. 원본을 넘어서는 그러한 손실의 위험이 있다라고 했죠. 100을 넘어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요? 파생. 뭐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되시죠? 하지만 원본을 손실하지는 않아. 그럼 예금이나 보험 같은 것들이 일반적이죠. 그렇지. 금융사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은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밖에 못 줬어요. 저는 1억을 예금했는데 그러면 예금이 투자성이 있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금 자체의 성향상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개념 확인 문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투자 상품은 원본 손실 위험과 대상 상품의 기능을 기준으로 뭐와 파생으로 나눈다. 증권과 파생으로 나누게 되고 파생은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부에 따라서 거래가 되는 장래 파생과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닌 장외 파생으로 구분되고 있다. 2번, 뭐란 특정한 투자자가 이것이 바로 이제 세부적인 증권의 유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뭐에 대한 내용인지 보도록 하시죠. 자, 투자자가요. 그 투자자와 타인, 다른 투자자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A 투자자와 B 투자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동사업하고 있어요. 사례화 시켜볼게요. 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동사업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네, 이렇게 뭐가 이루어졌어요? 금전 등에 대한 투자가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B 투자자에게 주로 B 투자자가 해당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것이에요.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것은 B 투자자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영위한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그렇죠? 영위의 결과는 당연히 손익으로 드러나겠죠. 그 결과의 손익을 이제 귀속받는 그렇죠? 그러한 권리가 표시된 것을 우리는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자, 실전 확인 문제. 자, 다음 중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투자성을 판단할 때 판매 수수료 같은 그런 것들은요. 투자 원본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판매 수수료가 또는 그 부과되는 수수료가 10,000원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 원본이 101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겠지요. 그렇죠? 네. 자, 2번. 투자 상품에는 원본 손실 가능성을 가진 모든 금융 투자 상품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원본 손실 가능성을 가진이라고 하는 말이 당연히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서 우리 이런 거 어때요? 원화표시 CD 같은 것들. 원화표시 CD라고 하면 뭡니까? 양도성 예금증서죠.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그렇죠? 그 다음에 수탁자에게 재산의 처분권이 부여되지 않은 그러한 관리형 신탁 목적의 우리 수익권 그런 것들은 네, 원본 손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상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네. 자, 3번. 파생은 거래 구조에 따라서 선도, 옵션, 스왑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자, 다시 우리 파생을 배울 때 세부적인 유형을 분류하도록 하시죠. 네, 자, 4번.
파생은 증권과는 달리 금전 등의 지급 시기가 장래의 일정 시점이고 투자 원본 이상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원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거래 구조에 따라서 파생상품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컨대 옵션이라고 하면 장래 미래 시점에 본인이 옵션으로 설정해 놓은 특정한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을 거래의 내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뭐 수합이라고 하면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예. 자, 우리 네 번째 주제 투자업자 규제, 인가와 등록의 요건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6종 중에서 4종과 2종으로 나눠놨잖아요. 그럼 빠르게 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먼저 금융투자업의 분류입니다. 투자 무슨 업? 내용을 보시고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세요. 누구의 명의? 명의는 상관없어요. 명의는 상관없는데 자기의 계산으로, 이거 되게 중요하죠. 누구의 계산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거래 결과에 대한 귀속이에요. 거래 결과의 귀속. 거래 결과의 귀속. 거래 결과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내 책임이다. 내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하면 자기 계산이에요. 타인의 계산으로 라고 하면 거래를 내가 하든 뭐 하든 거래의 결과, 거래의 결과 자체 그 결과가 귀속되는 또는 책임을 지는 것이 내가 아니라 타인의 계산하면 그 타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린다라고 하는 그 계산이 아닙니다. 결과의 기속 여부가 어디에 있느냐. 자기의 계산으로 투자 상품의 매도, 매수, 그러니까 매매잖아요. 증권을 발행하거나 인수하고 청약을 권유하거나 청약하거나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이 금융투자업을 뭐라 부른다고요? 당연히 매매업이죠. 매매인데 그렇죠. 매도, 매수 다 매매잖아요. 투자 매매업이다. 두 번째.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여기 별표 보세요. 여기 자기 계산이잖아요. 자기가 업자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매매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타인이잖아요. 뭔가 일을 해요. 아직 안 썼습니다. 이 투자업자가 일을 하긴 해요. 하지만 거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귀속하지 않는 거예요. 내 책임은 아니라는 얘기죠. 일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결과는 빠지는 겁니다. 타인의 계산으로. 그 타인은 보통 투자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계산으로 투자 상품에 대해서 매도 매수하거나 청약을 권유하거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큰 틀에서 내용은 똑같잖아요. 매매업과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요.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하고 팔겠다는 사람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이 매매의 당사자니까 둘은 자기의 계산이죠. 하지만 가운데 슥 끼어가지고 제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 중개부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복덕방 아저씨 생각하면 전형적인 중개업 아니겠어요. 중개인 복덕방 아저씨가 우리 매매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계산이 아닙니다. 그죠? 세 번째, 상품의 가치나 상품에 대한 투자의 판단에 관해서 잘 모르는 투자자에게 자문해 주는 거예요. 자문에 응하는 것이 얘네들의 업무의 주다. 투자 자문업. 밑에 투자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아서 넘겨받아서 투자자별로 분류해서 적절한 상품을 취득 처분해주고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 투자 일임업이다. 그러면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지금 4개 중에서 지금 벌써 2개는 인가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인가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자문과 일임업은 등록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등록 요건은 2종류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겁니다. 뒤에 화면 가시면 나머지 남아있는 2종류의 인가 요건 금융투자업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화면 넘겨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자,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끝났잖아요. 집합투자 영업으로 하면 집합투자업이죠. 그죠?
그래서 펀드를 설정하고, 그렇죠. 펀드를 설정하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은 후에 이 자금을 운용하고 투자의 일정한 비율만큼 수익을 분배해주는 업무, 집합투자업이라고 한다. 되시죠? 예. 자, 밑에 무슨 업?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신탁재산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재산을 특정 상품에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신탁업. 이렇게 해서 이 둘은 뭐라고요? 예, 인가 요건에 해당되는 업종들이 되더라. 되십니까? 예. 자, 개념학의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자, 1번.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고객과 직접 채무관계를 가지거나 고객과 직접 채무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면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계산 그죠? 자, 거나 아니면 고객의 자산을 직접적으로 수탁하는 직접 받아 안는 거죠. 맞는 거죠. 그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적용해야죠. 그렇죠. 요건이 강해야죠. 하지만 자산을 수탁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는 등록제 요건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시죠? 2번, 투자업자는 인가나 등록 이후에도 인가 등록 요건 자체가 진입장벽을 넘을 때만 적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요건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해당 인가 업무 단위별로 진입 시 자기 자본 자체의 몇 이상을 진입할 때의 자기 자본의 몇 프로 이상을 유지해줘야 되는 그런 요건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70%. 자, 실전 확인 문제. 투자업의 인가 그리고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1번에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2번에 장외 파생, 가장 리스크가 큰 장외 파생이죠. 을 대상으로 하는 인가에 대해서는 완화된 진입 요건을 사용해주면 안 되죠. 그것만 상식적으로도 끝이 나버린 거예요. 전문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순간 전문 투자자는요. 투자의 여력, 지식, 경험, 노하우 이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보다는 위험 회피 능력, 버텨내는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오히려 완화된 진입 요건을 써도 무방하다. 뭐 억지로 써야 된다가 아니라 일반 투자자가 더 강하니까 전문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완화된 요건이다. 라고 말하는 거 완전히 지금 거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동일한 금융 기능에 대해서 동일한 인가 요건, 등록 요건이 적용되도록 금융 기능별 진입 요건 자체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능별 요건들이죠. 기관별이 아니고 또 열거주의가 아니라 상품, 투자자, 그렇죠. 상품이나 투자자 또는 투자업 그런 기준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4번, 투자업의 진입 요건은 인가제가 등록제보다 당연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더라. 되십니까? 예. 자, 우리 잠깐 우리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좀 지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집중력 유지를 위해서도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